노숙과 제갈량은 영웅들답게 생각이 일치하여 모두 먼저 상분한 뒤 통일한다 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형주를 점령하는 것을 자신들의 세력이 패권을 장악하고 제업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송권이 세력을 충분히 다진 뒤 감령이 이 계획을 제안했을 때 강동의 원로시나 장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장소는 왜 송권이 형주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했을까요? 송권의 태도는 어때했을까요? 송권은 술잔을 들어 감령에게 말했습니다. 황조를 토벌하는 일은 이 잔의 술과 같으니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잘 해내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라. 송권이 감령을 지지하는 원인은 송권 세력에 부응해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합니다. 송권 세력은 우리가 흔히 강동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강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장강이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와 난징 사이의 이 구간은 장강이 북쪽으로 흐르는데 이 구간의 동서양안을 고대인들은 강동과 강서라고 불렀으며 지금의 후난성을 강남이라고 칭했습니다. 즉 삼국시대의 강남은 소주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후난성을 가리킵니다. 강동 세력은 한 지역을 장악한 지방 정권으로 그 창시자는 손견, 기초를 다진 이는 손책, 발전시켜 독립국가로 만든 이는 송권입니다. 손견의 자는 문대이며 사서에는 그가 손무의 후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낮습니다. 반면 그들의 가문이 대대로 오나라에서 관직을 맡았다는 기록은 대체로 신뢰할 만합니다. 손견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백을 지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한 곳에 도착해 정박하려 했더니 강 위에 많은 배들이 감히 닻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두의 한 무리의 강도들이 전리품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성견은 배 앞쪽에 서서 상황을 살피더니 이 하찮은 도적들 처리해 버려야겠군 라고 말하면서 칼을 한 자루 집어들고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육지에 올라서자 그는 손짓 발짓을 하며 군사를 지휘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강도들은 이를 보고 아이고 관군이 왔다. 빨리 도망치자라고 하며 전리품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졌고 송견은 칼을 휘두르며 달려가 한 명을 따라잡더니 쾅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큰 소동이 일었고 소동이 일어난 후 지방정부는 그를 현이, 즉 부현급 공안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나중에는 현승, 즉 부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온 천하가 송견을 알게 된 것은 동탁이 난 이후였습니다. 당시 동탁이 낙양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원소 조조 등이 일어나 관동연합군을 결성해 동탁을 토벌하고 있었고 송견은 그때 장사태수를 맡고 있었으며 역시 병력을 일으켜 토벌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그의 지위는 아직 낮았기 때문에 원술의 편에 가담하여 원술 휘하의 한 장수로 활동했습니다. 관동연합군이 결성된 후에는 매일 술자리를 벌이며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고 진군할 생각은 없었으며 동탁을 공격하러 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조조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송견이었습니다. 송견은 그야말로 용맹하여 승승장구했고 누구든 그의 앞을 가로막으면 죽였으며 가는 길에 수많은 적을 베고 낙양 바로 앞까지 진격해 동탁의 대장 화웅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삼국연애에서 관우가 따뜻한 술을 마시며 화웅을 참수했다는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며 화웅은 사실 송견이 죽인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원술이 송견의 힘이 이토록 강한 것을 보고 장차 송견이 자신의 지위를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 송견의 군량을 억류한 것입니다. 송견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백리길을 달려 원술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송견은 동탁과 전생의 원한도 없고 후생의 원수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동탁을 토벌하겠습니까?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장군님께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원 장군님의 가족은 이미 동탁에게 모두 살해당했으니 제가 장군님을 위해 복수하는 것인데 왜 여전히 저를 믿지 않으십니까? 원술은 그제서야 미안하다 군량을 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동탁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동탁은 사람을 보내 송견을 찾아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혼인을 맺는 건 어떤가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성견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신 동탁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괴롭히는 천하제일의 국적이다. 나는 당신의 목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고 싶을 정도인데 무슨 화친을 하자는 건가? 동탁은 이 말을 듣자 겁에 질려 황제를 인질로 잡고 백관들을 억류한 뒤 낙양을 불태우고 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세의 영웅 성견입니다. 성견은 강동호랑이로 불렸습니다. 그는 현에서 하급관리로 시작해 황건적 봉기를 진압하며 명성을 떨쳤고 18로 제후들이 동탁을 토벌할 무렵에는 이미 장사태수가 되었습니다. 성견은 용맹하고 지혜로워 당시 동탁조차 감히 얕보지 못했으나 안타깝게도 눈치가 좁은 원술 밑에서 일하며 끝내 신뢰를 얻지 못했고 나중에 유표를 공격하던 중 적을 얕보았다가 전사하여 죽을 때 나이는 고작 37세였습니다. 이에 18세의 장남 손책이 성견이 미처 이루지 못한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삼국연애에서 손책은 성급하고 계략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사실은 소년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오 지역 사람들은 손책과 동갑인 주유를 손랑, 주랑이라 불렀는데 손미남, 주미남이라는 뜻입니다. 오군의 태수인 호공은 조정에 상소를 올려 손책이 매우 용맹하여 마치 옛날의 항우와 같다고 말했고 이에 손책은 소패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격이 좋다는 점인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농담을 좋아했고 성품이 너그러워 성괴달이라 불렸습니다. 사대부든 서민이든 손책을 보면 그를 매우 좋아했고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으니 그의 인격적 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책은 인재를 잘 활용했습니다. 손책의 부하에는 많은 인재가 있었는데 물론 일부는 아버지가 물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프, 황계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인재를 직접 모집하고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 장소 같은 인물들입니다. 장소는 문제가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이었으며 글씨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손책에게 오자 손책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삼아 군무와 정무를 모두 장소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는 심지어 북방의 문인, 사대부, 명사들조차 강동에는 장소만 있고 손책은 모른다고 할 정도였으며 강동으로 편지를 보낼 때면 항상 공로를 모두 장소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손책이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제 황공을 아느냐? 제 황공은 당시 모든 군무와 정무를 관중에게 맡겼고 관중을 중부, 즉 삼촌이라 불렀고 부하들이 제 황공에게 업무를 상의하러 오면 제 황공은 가서 내 삼촌에게 물어보고 다시 오라고 말하자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제 황공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첫째도 관중에게 묻고 둘째도 관중에게 물으니 군주 자리를 참으로 쉽게 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제 황공이 대답했습니다. 군주가 되는 것은 쉽다고도 할 수 있고 어렵다고도 할 수 있다. 중부가 오기 전에는 내가 매우 힘들었으나 중부가 온 뒤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내가 수고하는 것은 인재를 찾는 데 있다. 손책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소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중부, 둘째도 중부, 그리하여 황공은 패권의 조상이 되었으니 지금 장소가 현명하니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공명과 명예가 오로지 내게 있지 않겠는가? 손책은 한 가지 사실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려면 자신을 보조할 인재가 필요하며 이 인재들이 전력을 다하게 하려면 그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손책은 사람들에게 내 곁에서는 공이 커도 주군을 가릴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셈입니다. 이러한 기풍 덕분에 손책이라는 젊은 영웅은 기백이 넘치고 인격적 매력이 넘쳤으며 태사자 같은 다른 영웅들과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사자는 원래 유효의 부하였는데 당시 유효와 손책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에서 마주쳤는데 손책 쪽에는 13명이 있었고 태사자는 혼자였습니다. 나와 1대1로 싸울 용기가 있느냐? 1대1 결투 좋아.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고 근접전이 벌어지자 거의 육탄전 수준까지 치달았고 이때 손책이 손이 빨라 태사자의 등에 꽂힌 창을 단번에 쳐내었고
태사자도 손이 빨라 손책의 투구를 단번에 벗겨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력이 도착하자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 어느 전투에서 태사자가 손책의 포로가 되었는데 손책은 태사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앞으로 나가 태사자의 묶인 줄을 풀어주면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사 형제여, 다시 만났군. 한 가지 묻겠는데 만약 내가 내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태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지. 꼭 이렇지만은 않을 거야. 손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좋아. 이제 그만 싸우고 힘을 합쳐 큰일을 도모해보자. 그 후 태사자는 손책의 부하장수가 되었습니다. 태사자는 진정한 영웅이었기에 조조조차 그를 매우 원했습니다. 당시 조조가 태사자에게 소포를 보냈는데 태사자가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가지 한약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약이었을지 맞춰보시겠습니까? 당귀, 즉 이제 돌아올 때다 라는 뜻이었지만 태사자는 계속 손책을 따랐고 끝까지 성권을 보좌했습니다. 손책은 소패왕이라 불리며 전투에서 매우 용맹했으나 삼국연애에서는 성급하고 계략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손책의 장점으로는 자신감 외에도 정치적 안목이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술이 황제를 자칭했을 때 손책이 원술과 결별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손견은 원래 원술의 부하였기에 손책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후에도 그는 원술의 편에 섰습니다. 원술이 그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지만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었고 어쨌든 원술의 부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술이 공개적으로 황제를 자칭하자 손책은 즉시 원술이라는 원삼촌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원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 번 손책에게 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책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책이 원술의 제위를 반대한 것은 반드시 그가 한나라 왕조에 그토록 충성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책이 무턱대고 원술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정치적 안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점은 조조가 천자를 앞세워 반란을 일으킨 후 손책도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즉, 조조와 원소가 관두에서 전투를 벌일 때 손책은 한때 허도를 습격하여 천자를 모셔오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영웅이었지만 결점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결점인데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강동에는 고대라는 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박학다식한 인물이었습니다. 손책은 그와 좌전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그를 불렀는데 이때 한 소인이 나타나서 손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라는 사람은 매우 오만합니다. 그는 장군님을 단지 무사일 뿐 학자가 아니며 학식이 없다고 여기고 장군님과 무슨 학문적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전혀 경멸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가 오면 장군님이 무엇을 물어보셔도 분명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자는 다시 고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손책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 토론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압도하거나 자신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 그를 만나면 모른다고만 해라. 참으로 악랄한 짓이었습니다. 손책이 고대를 불러 학문적 문제를 논의하자 과연 고대는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다시 묻자 또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질문을 하자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손책은 격분하며 너는 과연 나를 얕보고 나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멸하는구나. 가두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감금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거의 모든 지식인, 유명 인사, 사대부들이 나와서 탄원했습니다. 손책이 위층으로 올라가 어둠 속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빽빽이 모인 사람들로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책은 체면 하나를 위해 고대를 처형해버렸습니다. 사실 손책이 결국 죽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군태수 허공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라며 그는 조정에서 손책을 수도로 소환해 감시하되 밖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손책은 이 소식을 듣고 허공을 죽였는데 허공이 죽은 후 그의 문객들은 주인을 위해 복수하려 했고 어느 날 손책이 사냥을 나갔을 때 이 암살자들이 손책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사료들에 따르면 당시 손책의 얼굴에 상처만 났을 뿐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진찰한 후 손책에게 약초를 바르고 100일 동안 조용히 요양하면 완치될 것이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손책은 미남이었고 외모를 중시했기에 거울을 보고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얼굴이 이 지경인데 과연 다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상처가 터져 피가 멈추지 않았고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손책은 원소와 조조가 관도에서 싸울 때를 틈타 허도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성공했다면 천자를 앞세워 제후들을 통솔하는 사람은 조조가 아니라 손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정하기도 전에 손책은 암살자에게 살해당했고 나이는 고작 26세였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진수는 삼국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동을 장악하고 대업의 기초를 세웠다. 손책은 효자이자 훌륭한 남편이자 훌륭한 형이라고 평가하지만 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책은 26살에 세상을 떠나 노모를 100발의 사람이 흑발의 사람을 장사 지내게 만들었으니 이는 좋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교 아가씨를 어린 나이에 과부로 만들었으니 이는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책은 손권을 항상 곁에 두어 자연스럽게 배움을 주었기에 손권은 정치와 군사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손권에게 훌륭한 기반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점은 훌륭한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책은 7에서 8년 사이에 강동그룹의 기반을 다졌고 강동 육군을 평정했으며 남들이 일생동안이나 걸려야 할 일을 해냈으니 확실히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손책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고자 했는데 당시 장소 같은 사람들은 그가 셋째 아들인 손익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은 그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서에는 용맹하고 과감하며 손책의 기풍을 지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의 정치 관례에 따르면 후계자는 항상 자신과 닮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손책이 선택한 사람은 손권이었는데 손권은 그의 형 손책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책의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첫째, 위, 촉, 오 삼국의 세 거물 중 손권의 수명이 가장 길었습니다. 손권은 71세, 조조는 66세, 유비는 58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 촉, 오 세 정권 중에서 오의 존속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51년입니다. 위나라는 46년입니다. 촉나라는 42년입니다. 손책의 훌륭한 후계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손책은 장소 등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중호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5월의 많은 백성과 삼강의 견고한 지세를 바탕으로 승패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니 공들께서 내 동생을 잘 보좌해 주시오. 그러고 나서 손권을 불러 자신의 인장과 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천하를 정복하는 일에는 네가 나보다 못하지만 부하들을 단결시켜 이미 얻은 승리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일에는 내가 나보다 못하다. 손책은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손권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강동을 지키며 천하의 성패를 지켜본다 라는 강동 지역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침을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손책의 이 결정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동 세력의 기본 방침은 수비였지만 수비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껴안고 결함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을 수비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강동 세력은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한 파는 장소를 수장으로 하여 국권이 방어하고 불필요한 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였고 다른 한 파는 주위와 노숙을 수장으로 하여 공격을 통해 방어하고 공세를 통해 이미 확보한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매파입니다. 손권은 겉으로는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듯 했으나 속으로는 매파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만 훗날 적벽대전 때 송권이 내린 결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송권이 결단을 내리며 감령에게 황조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권한 13년, 이 해에 송권 세력은 이미 형주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조조 역시 형주를 겨냥했습니다. 한편 형주 내부에서는 유비가 제갈량의 계략에 따라 형주를 노리고 있었으니 형주는 마치 호랑이와 늑대 무리의 눈앞에 놓인 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주 내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